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업의 이해, 창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업 모델까지 조금은 이해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실무에 가깝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사업의 주체, 그죠?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한마디로 내가 사업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하나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인간이라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은 뭐예요? 법인번호가 나와요. 따로. 그래서 법인은 먼저 법인부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법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법인 사업자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뭐냐면 그 모방 창업과 독립 창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아이템을 그대로 시작하는 창업.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창업이죠. 예. 이런 거를 모방 창업이라 그러고, 독립 창업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반대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조금의 가치라도 만들어내서 기존 제품이랑은 좀 다르게 시작을 하는 그런 창업.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독립 창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창업 언어들이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기술 창업과 반대말이 뭐예요? 일반 창업 또는 자영업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요거 좀 일반 창업이라고 표시를 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이 창업하는 거. 근데 기술 기반 창업, 그거 원래 저는 추천해드리지만, 이런 기술 기반 창업이 있는가 하면 기술 없이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모델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일반 창업,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 기술 창업.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거의 제조업에 가깝겠죠. 제조업. 이쪽에 가깝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조업이나 또 서비스업 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험 문제 개인 사업자의 반대말 뭐다? 상대편이 뭐다? 법인. 그 다음에 모방 창업은 독립 창업, 자영업이나 일반 창업과 반대말은 기술 창업 또는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개인 사업자는 간이하고 일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간이는 연평균 4,800만원 이하. 이것도 또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 계속 바뀌니까 법이. 자, 한번 볼게요. 간이 사업자 기준. 간이사 8천만원 늘어났네. 예. 연매출 8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건 이제 자꾸 봐야 되니까 거짓말 치게 돼, 제가. 그리고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고 부가가치 세율이 달라요. 이러면 이제 세금 내는 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창업자들이 애국자예요. 예, 세금 많이 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매출의 10%를 내요. 근데 간이 사업자는 이게 이제 간이 세율에 따라 조금씩 업종별로 다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5에서 4%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대신 이제 안 좋은 게 뭐냐? 적게 내는 대신 간이 사업자는 적자가 나도 환급이 안 돼요. 근데 일반 사업자는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팔았는데 매입이 그 팔기 위해서 매입이나 뭐 인건비 중개 다 합쳐가지고 1억 5천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인건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매입 자료가 하여튼 1억 5천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5천만 원에 대한 10% 500만 원을 환급해줘요. 더 많으면. 매입이 더 많으면. 적자잖아. 예. 그러니까 뭐 월세니 뭐 이런
원가니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보니까 적자가 났어. 그럼 환급을 해준다니까요. 그게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통 부가세는 거의 3개월에 한 번 또는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는데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그 막걸리 전문점 같은 경우 옛날에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초기 투자비가. 근데 2억 정도 들어가면 그 돈을 보통 시설비니 뭐 아니면 매입한 어떤 매입 자료니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초기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도 많이 끊고 매입 자료도 많이 끊는데 6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5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예를 드는 거야. 5천만 원도 많이 번 거지. 그죠? 근데 내가 2억을 투자해서 1억 5천 정도는 아직도 못 벌었어요. 그럼 적자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사업자로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그 보통 처음에 프랜차이즈라든가 초기 창업자들은요. 어떤 무슨 창업? 업소 창업. 그러니까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집에서 하는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이 아닌 이상은 적어도 초기 6개월 동안에는 투자한 자금보다 벌어들인 자금이 적을 수 있어요. 매출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간이수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 환급 못 받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소자본 창업 아주 자금을 적게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6개월 후에 적어도 매출보다 투자 자금이 더 적을 수 있다 하면은 간이로 신고하는 게 맞지만 거꾸로 투자 자금이 워낙 많아서 6개월 동안에 매출이 그 투자 자금보다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환급을 받아내는 게 나아. 특히 그 초기 투자비는 1개월 내로 환급도 돼요. 초기 투자비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 사업자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규모가 있으면. 예, 적어도 연평균 8천이 안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체의 경우에는 굳이 처음부터 간이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유형입니다. 법인의 유형. 예, 법인은 크게 그러니까 이거 개인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지만 간이하고 일반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법인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협회라 그래요. 협동조합 법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법인의 유형에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하나 이제 보면 일단 한명회사 이건 뭐예요? 이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다 책임의 한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명회사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투자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투자비가 필요한데 이 투자비를 경영과 투자자를 분리해 놓은 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투자자 따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경영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죠. 한마디로 투자자가 있고 경영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경영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 발생됐는데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해서 매입, 그러니까 원재료를 2억 원어치 샀어. 근데 안 팔려가지고 부도가 났네. 쉽게 얘기하면 망했네. 망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경영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영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경영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면 돼? 경영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주식회사에 있던 자본금, 투자자금 있잖아요. 그게 다 동나면 자기 책임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책임만 있을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자를 수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릴 수 있는 권한은 있어. 그렇지만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자금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되는 거야. 주식회사는. 안 져도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투자자,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냐? 안 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회사는 모든 게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이야. 아시겠죠?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자하는 외부인들이 투자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망할 것 같으면 주식회사 설립해라. 책임지기 싫으면 주식회사 설립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아주 그냥 뻥튀기를 빡 해가지고 뭔가 내가 자금을 많이 투자해놓고 많이 매입해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갚지 못하고 그럴 때는 그럴 어떤 그 큰 규모의 사업이라 그러면 저는 주식회사 하라 그래요. 그리고 돈도 만약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법인이니까. 돈을 빌리면 요즘엔 그래요. 대표이사가 돈을 갚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법인이 문을 닫으면 안 갚아도 돼요. 이제는 인보증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회사 차려놓고 있는 대로 땡기면 땡긴다고 표현은 뭐하지만 빌린 다음에 망하잖아요. 안 갚아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안 빌려주겠죠. 그죠? 금융기관에서 뭔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매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연매출 대비 2.5배에서 제조 같은 경우에 3배까지 빌려줘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돈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망하면 안 갚아도 된다. 농담입니다. 농담이 아니지. 여하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를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여하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주식회사는 그렇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경영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투자자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럼 유한회사는 뭐냐?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뭐를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소유와 경영이 같이 가는 거야. 합자회사도 그렇고 한명회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소유와 경영이 같이 가는 게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자, 동업자들이 다 이렇게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떤 게 좋냐? 투자한 내용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유한회사를 만들어 놓고 유한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매출 좀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더 사업을 불려나가는 도중에 사업 하나가 뻐그러졌어.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돈이 지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된다니까요. 유한회사도. 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인이 어떤 게 있냐면 합자회사가 있어요.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뭐예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무한책임사원은 뭐예요? 소유를 갖는 거고 유한책임사원은 경영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투자자인데 잘못 얘기. 맞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무한책임사원은 뭐만? 투자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합자회사.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뭐예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만 똘똘 뭉쳐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빚을 졌잖아요. 내 회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야 돼. 대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명회사는. 다만 개인사업자이고
요거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가족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차이가 있다? 결국은 유한책임사원이냐 무한책임사원이냐, 아니면 아예 전문 경영인이냐, 요 차이예요.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식회사. 나머지 유한회사부터는 소유와 경영이 함께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예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법인의 유형 1. 한명회사 뭐예요?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자회사 유한책임과 플러스 무한책임으로 구성. 그 다음 세 번째 유한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네 번째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투자자는 유한책임, 경영자는 유한책임만 지면 돼요. 얼만큼 한도 내에서? 자본 한도 내에서. 아시겠죠? 요것만 지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는 거. 요게 바로 의무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요즘에 많이 뜨는 얘기라서 요거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 뭐예요?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조합원들이 한 목적적으로, 공동의 목적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한 개를 사는 것보다 10개를 살 때 싸잖아요. 그죠? 10개를 사는 것보다 100개를 사는 때가 더 싸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한 협동조합, 이게 소비협동조합이에요. 아시겠죠? 소비협동조합. 그리고 구매자 협동조합은 뭘까요? 구매자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한 협동조합도 있죠. 예를 들면 십시일반, 내가 농부인데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직접 판로를 개척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여러 그 농업인들이 뭉쳐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큰 어떤 그 판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런 판매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초인데 결국은 뭐예요?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쵸? 예. 사회경제조직. 이게 1번은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랑 다른 점이 뭐예요? 어차피 이것도 법인인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크게 영리하고 비영리 조직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영리 협동조합이 이제 판매라든가 구매 같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협동조합은 가장 큰 차이점이 조합원의 의결권이, 이것도 이제 조합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합된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1인 1주.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분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자들이 그 지분이 많으면, 투자를 많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예를 들면 내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50명이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센 거야. 그죠? 나 혼자 내 맘대로 할게요 하고 딱 손들어 버리면 그 사람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협동조합은 뭐예요? 10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이 다수결이지 진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좀 빅마우스라고 그러죠. 사람을 잘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인 1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고, 두 번째 협동조합,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협동조합이란 그렇죠. 구매나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권익을 향상하고 어쩌고 협동조합이고, 예, 공동으로 소유. 몇 명 이상이라는 건 특별히 안 나오죠. 그죠? 실대 원칙 한번 들어볼게요. 뭐 특별히 없네. 예. 기본법. 주요 내용. 1인 1표. 그죠? 그렇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서 특히 이 영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영리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협업화 지원사업, 요거는 비영리협동조합은 안됩니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것도 알아두셔야죠. 아시겠죠? 영리협동조합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소상공인, 특히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정부에서, 특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가지 협동조합 지원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작더라도 얼마 정도까지 나오네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공동의 목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려면 1억에서 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영리협동조합만 지원되는 거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꼭 알아두세요. 자, 요런 게 있고요. 요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협회가 있어요. 협회는 뭐예요? 이거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인적 조직.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경영지도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협회, 경영지도협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인간 그 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마디로 말을 입김을 함께 내기 위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인적 조직.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조직들이에요. 특정 사람들을. 간호사를 대표해서 간호사 협회가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교수협의회도 있고요. 교수협회도 있고, 그죠? 예, 이런 게 다 협회야. 협회는 인적 조직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그 사업 법인은 아니에요. 협회는 그래서 사단법인, 사적 조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협회들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아시겠지만 이 돈이라는 건요, 돌잖아요. 어떻게 도냐면, 일단 정부는 세금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죠? 이런 돈을 받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에다가 매년
한 상반기에 내년도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짜서 나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하고 올려요. 그죠? 그 올리면 그 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를 통해서 땅땅땅 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쫙 분배가 됩니다. 어디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정부 부처에. 그죠? 그렇게 나눠지고 나면 이 정부 예산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명분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사업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할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복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내려오겠죠? 그죠? 국민들한테 근데 바로 주면 제일 좋아. 이 바로 주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그 허경영이 아니 농담이에요. 하여튼 이런 직접 지원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조직이 없어도 돼요. 많이.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 사업들을 다 만들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들을 막 만들어.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지, 국민들은 잘.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야, 지원 사업들 잘 만들면 뭐하냐? 그거를 저기 혜택을 받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바꾸니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자금이 내려오면요, 이걸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지원 사업을 또 운영할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다. 그럼 이건 중기부에서 조장을 해요. 중기부에서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어. 그 부서에 주무관 한 명이 몇십억, 몇백억을 다룹니다. 그걸 그럼 지원 사업을 그 받아가지고 그 주무관 한 명이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을 자기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뽑는 게 누구예요? 그 자금들은 이제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내려주죠. 그럼 지자체는 또 어디로 내려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별 주관기관이라 그래. 주관기관한테 내려주는데 그게 보통 이제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공단 뭐 이런 데죠. 그런 데가 될 수가 있고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사람들의 대표 조직인 협회에다가 내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정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협회를 정부 지원 사업 하려고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왜? 내려오는 깔때기니까. 그죠? 정부 자금이 내려오는 깔때기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받아서 운영해서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라고 하면 내려준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협회. 협회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뭐예요? 마을에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마을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9조 9호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득 및 일자리를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 각 지자체별로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마을기업들을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어떤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공공적인 이익을 올리기 위한 그리고 색깔을 내기 위한 마을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 창업 관련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죠? 특정 지역의 공공이익, 이 공공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이익, 그리고 지역 구성원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모델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시면 그게 이제 마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지자체별로 마을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업가 정신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실게요.